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난 후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념일을 챙길 때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차별 없이 똑같이 챙겨왔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했으면 했지 크게 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눈에 차지 않고 뭔가 많이 못마땅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괜한 미움받았던 서러웠던 기억들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후회 없을 것 같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직장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층에 있던 한 직원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가끔 제가 그쪽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고 가끔 구내식당에서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목례만 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인상은 호감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른 사람은 왠지 성격이 예민할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약간 덩치도 있고 얼굴도 웃는 얼굴이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업무상 마주치게 되었고 매일 얼굴을 보니 처음에는 목례만 하다가 나중에는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받고 나중에는 서로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남들은 월요일이 되면 회사 가기 싫어서 월요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설렜죠. 회사만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회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우연히 퇴근하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퇴근하세요? 네. 소연 씨도 지금 일 마친 거죠? 아, 늘 이 시간에 마치시는구나. 나는 늘 10분 일찍 나갔는데 오늘 일이 마무리가 덜 돼서 지금 나오는 길이에요. 앞으로는 늘 이 시간에 나와야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연 씨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은근히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습니다. 소연 씨, 아직 저녁 전이죠? 혹시 보거탕 좋아하세요? 저는 맑은 보거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거탕 좋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우리 보거탕 먹으러 갈까요? 우리는 계속 서로 기회만 보고 있다가 그날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술도 한잔했고요. 술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맨정신에는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 무슨 용기가 생긴 건지 아님 배짱이 생긴 건지 이런저런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실 진작에 소연 씨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싶었어요. 제가 소연 씨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소연 씨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연 씨를 보면서 계속 데이트 신청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몇 번이고 말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소연 씨 앞에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말했다가 오히려 괜히 더 어색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소연 씨하고요? 설마 소연 씨도 저한테 관심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표 안 났나요? 저 엄청 표 많이 내고 다녔는데. 저 키 크고 덩치 좀 있는 사람 좋아해요. 이대리님처럼. 보고 있으면 듬직하고 기대고 싶거든요. 언젠가 저도 이대리님한테 밥 한번 먹자, 차 한잔 하자 얘기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대리님이 했던 말처럼 어색해지면 어쩌나, 괜히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자꾸 망설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대리님이랑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마음까지 확인하게 되니 오늘 최고 좋은 날인데요. 이래서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직장 동료에서 조금 더 가까운 사이로 한 걸음 나간 건가요? 아마도요. 그날 우연히 퇴근길에서 마주친 후 우리 사이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직장 나가는 게 너무 즐겁고 출근하는 아침이 매일 기다려졌습니다. 출근한 후에도 오다 가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빛으로 인사를 했고 다른 사람 모르게 기다렸다가 퇴근도 같이 하고 가끔은 점심시간에 차 타고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연애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상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최대한 우리 사이를 숨겼는데요. 몰래 하는 데이트가 더 짜릿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 남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달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죠.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계획을 세웠고 뭐 할까 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키장에 가기로 하고 예약을 했죠. 물론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즈음 한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당신 이동욱하고 무슨 사이예요? 왜 자꾸 남의 남자를 만나요? 뜬금없이 이동욱이 남의 남자라니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상황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누구시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대리님이랑 어떤 관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같은 회사 다니고 있구나? 어쩐지 이 남자가 여자 만날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서 여자를 만났나 했더니 같은 회사였어? 누구시냐고요? 누구신데 이동욱 씨가 자기 남자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동욱 씨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그래요? 이동욱이 그래요? 우리 결혼은 안 했긴 해요. 그리고 잠깐 떨어져 지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아직 안 헤어졌어요. 우리 6년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내 연락을 피했어요. 그게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만 아니었어도 이동욱 나랑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남의 남자를 빼앗아가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자인데 왜 하필 내 남자냐고요. 당장 헤어져요. 이동욱은 내 남자이고 우리 결혼하기로 한 사이예요. 지금 잠깐 냉전 중이긴 하지만 연애하면서 이런 일이야 일상다반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사이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남의 연인 사이 방해하는 건 반칙이잖아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대리님은 분명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했고 저는 남의 남자 가로챈 적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내가 이 대리님과 사귀는 문제는 이 대리님과 둘이 이야기하고 해결할게요. 그쪽하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저한테 이런 전화 하시는 건 아니죠. 솔직히 제가 유부남을 낚아챈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화해서 내 남자 빼앗아갔다고 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우리 둘 문제도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하죠.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야, 그래서 너 지금 이동욱이랑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 여자는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냥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니 그 사람한테도 배신감이 들고 왜 이런 전화를 받게 행동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연씨, 우리 통했나봐요. 나도 소연씨한테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키장에 있는 레스토랑 예약하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이 좋아요? 이대리님, 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에 이대리님이랑 같이 못 보낼 것 같아요. 왜요? 그때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우리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이유는 이대리님이 6년 사귄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대리님 계속 만나다가는 저 완전히 나쁜 사람 취급받게 생겼네요. 왜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아야 하죠? 아니, 소연씨 잠깐만. 아니, 누가 전화했다고요? 소연씨한테 전화가 갔었다고요?
왜 남의 남자를 빼앗았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두 사람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모두 정리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대리님이 하는 얘기 다 믿었는데 너무 가슴이 떨려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요. 남녀관계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연락이 왔고 만나달라, 만나서 얘기하자, 그 여자하고는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정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더군요. 더구나 우리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다 보니 매일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 남자 얼굴 보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고요. 저는 하루하루 너무 마음이 힘들어 매일 친구들 만나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했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제 마음도 정리되고 그 남자도 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걱정 마.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사람 만날 필요 뭐 있니? 지금 여자 문제로 속 썩이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럴 가능성 높아. 그냥 다른 남자 만나. 저는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를 만났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갔습니다.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보다 이 남자와 조금씩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별로더라고요. 외모, 성격, 옷 입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농담하는 것 모두 너무 저하고는 달랐습니다. 만나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1시간이 1년같이 길게 느껴지고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 남자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무조건 다 잊고 그 사람과 다시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그 남자가 소개팅을 하고 있는 제 앞에 나타났더군요. 소연씨, 여기서 뭐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소개팅. 그런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일어나요, 소연씨.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겁니까? 나 소연씨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여자하고도 완전히 정리했고 앞으로 2번 다시 소연씨에게 그런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아직 안 헤어졌다고 헛소리하면 제가 가만 안 있겠다고 했어요. 소연씨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그럴 일 절대 없을 테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소연씨도 나 너무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자 제 소개팅한 남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졌고 저는 자칫 두 사람 싸움이 될까봐 소개팅한 남자에게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고 이 남자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이 다시 함께 손을 잡은 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 운명이고 내 인연이다 싶더군요. 결국 저는 이동욱, 그 남자와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3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하고 행복하다고나 할까요? 결혼 후 지금까지 제 속을 썩이거나 제 가슴을 졸이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 같은 일상들이었고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사랑인가 보다, 이런 게 행복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에 복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말도 그렇게 곱게 안 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 앞에서 저도 모르게 실수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보는 건 생각도 못 하셨는지 어머니가 좀 당황하시면서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누가 보면 내가 시어미 노릇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내가 너한테 무슨 구박을 했니? 내가 네 욕을 하고 다녔니?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혹시 뭐 실수하는 게 있나 해서요. 그런 거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누가 들으면 네가 뭐 엄청 마음고생이라도 하는 며느리인 줄 알겠다. 요즘 애들은 정말 웃긴다니까. 무슨 시어머니를 엄청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상종 못할 사람처럼 말하고 다닌다니까.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상당히 불쾌하고 앞으로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후로 저는 어머니한테 말을 건네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는 데에는 분명 제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거나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네 행동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행동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조차 안 해주시니 제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가는 날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는 게 썩 편치 않으신 듯 했는데 왜 그런지 집에는 자주 들리길 바라시더라고요.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입니다. 애 낳기 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꼬박 가다가 맞벌이다 보니 주말에는 그냥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몸도 힘든 데다 마음도 편치 않아서 가는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었고요. 그러다 딱 한 번, 5주 만에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바쁘니? 가족끼리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어떡해? 일부러 나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건 아니지? 만약에 그런 거면 내가 너한테 아주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으면 죄송해요. 아니라면 됐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고부지간에 연 끊고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지내는 건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잖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서로에게 할 도리는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서로에게 할 도리라는 것은 오직 제가 어머니에게 해야 할 도리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는 표를 대놓고 내시면서 저한테는 모든 도리를 강요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여행도 우리끼리 다녀오면 엄청 서운한 표시를 내십니다. 여행 간 거 말을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어디니 하고 물으시면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디 우리끼리 바람이라도 쐬러 가면 말씀하시는 투가 또 엄청 싸늘하게 변하셔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둘이 여행 가는 것도 마음 엄청 불편했고요. 어머니와 같이 가면 마음은 더더욱 불편했습니다. 말씀으로는 너를 딸같이 생각해서 같이 여행도 가자는 거고 며느리도 자식이니 자주 오라는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딸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하시겠죠.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피곤할 텐데 주말에는 집에서 푹 쉬라고 저희 친정엄마는 말씀하실 거고요. 저희가 정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라도 하실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제 생일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으시고요. 미역국을 끓여주시든 뭐라도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붙여주시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생일에 미역국은커녕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한 번 하신 적 없으십니다. 제가 친정에 가면 엄마는 설거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 설거지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하려고 하느냐고. 너는 그냥 들어가서 한숨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면 설거지거리는 당연히 제 몫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차리는 것, 장 보는 것, 청소하는 것까지 다 제 몫입니다. 젊은 애 있는데 나이든 내가 해야겠냐며 우리 시어머니는 손도 까딱 안 하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하실 거면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동은 딸처럼 안 하시면서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시는 건 거짓말같이 들리고
엄청 부담스러우니까요. 저희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 맞벌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매일 아침같이 오셔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봐주셨고,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쯤 되어서는 남편과 제가 출근 시간을 달리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막내이다 보니 친정엄마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도 아프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아이를 봐달라고 하기가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보다 10살 더 젊으시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하셔서 어머니께 처음에 부탁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시어머니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애 낳고 일하면서 3남매 내가 다 키웠다. 여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소란 피우면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3남매 놀면서 키운 줄 아니? 남한테 기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은 적어도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는 내 아이 내가 다 키웠는데 나보고 손자까지 키우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어머니가 아이를 싫어하거나 아이 키우는 걸 정말 안 좋아하신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누이 아이는 또 봐주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저처럼 직장을 다녀서 어린아이를 도저히 맡길 데가 없다 보니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한 모양인데, 딸아이는 봐주시고 며느리 아이는 안 봐주시니 제가 그때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에도 아이를 봐주러 꼬박꼬박 오셨습니다. 친정엄마께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친정엄마 몸 하나 건사하시는 것만 해도 힘드실 텐데 아이 봐주시면서 우리 집 청소도 해주시고 틈틈이 반찬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요. 힘드신데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고 하면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애만 보는 내가 뭐가 힘들어. 매일같이 출근하고 돈 버는 너희들이 힘들지. 낮에는 애가 낮잠 자고 하니까 이것저것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나 하고 몸 움직여서 청소하고 반찬 간단한 거 만들면 시간도 잘 가고 좋아.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친정엄마는 우리 애를 꼬박 3년을 봐주셨습니다. 조금 일찍 어린이집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이 어린 것을 어린이집 보내서 어떡하냐고, 적어도 말이라도 통할 때 보내야 된다고 엄마는 3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를 봐주신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시댁을 와야 한다는 말씀은 절대 거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애들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외손주를 봐주고는 있지만 친손주들이 보고 싶으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라고 했죠. 물론 오라고 한다고 해서 꼬박꼬박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히 그런 과정에서 집안에 큰 소리 나는 게 싫었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너무 보고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이고 어머니가 너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지, 솔직히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남편이 제 편을 들었다가 시어머니가 너무 서럽게 통곡하시면서 시금을 전폐하신다고, 자식한테 이런 대접 받아서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절대 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드지 말라고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웬만하면 표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고, 시어머니하고 틀어져 봐야 남편하고 내 사이만 괜히 불편해질 수 있다 싶어서 웬만한 건 시어머니한테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 다 꺼내놓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다 집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제가 휴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 맞는 말이더군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기력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아님 다른 문제인가 싶어 며칠 병가를 내고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제가 갑상선 암 초기라고 하더군요. 처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는 임파선이 부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한 후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얘기였죠. 그래서 바로 조직 검사 일정을 잡았죠. 갑상선에 결절이 있었고 이 경우 초음파로 관찰하면서 마취 없이 긴 바늘을 결절에 찔러 조직 검사를 하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결과는 더 무서웠습니다. 진단 결과 갑상선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암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리고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지 수술을 하면 살 수는 있는 건지 왜 암에 걸린 건지 대체 그 암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함께 간 남편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왜 울고 그래? 아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수술하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 다행히 초기이고 이 병원은 갑상선 암 수술로 유명한 곳이야. 절대 실패는 없어. 수술은 잘 될 거고 수술만 잘 이겨내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돼. 울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 괜찮겠지?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죽긴 누가 죽는다고 그래. 절대 그럴 일 없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수술은 정말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잖아. 의사들이 수술하러 가기 전에는 온갖 겁을 다 주는데 성공 확률이 워낙 높으니 그렇게 장담하는 거잖아.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저는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6개월 후 초음파로 크기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매번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갈 때쯤이면 혹시 크기가 자라지는 않았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긴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야 한시름 놨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제 건강이 염려되었는지 일을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당신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무급이라도 괜찮으니까 당분간 휴식을 하는 게 어때? 내 월급이 안 들어오면 생활하기 많이 버거울 텐데. 조금만 더 아껴 쓰면 되지. 돈이 넉넉하면 좋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야.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은 벌어봐야 다 병원비로 나가게 돼. 나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번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많이 나쁠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어. 나 당신 아픈 거 싫어. 다시는 당신 아픈 모습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 올 테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대한 편안하게 쉬어.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말이야. 당신은 지금부터 다른 것 말고 당신 건강만 생각해. 수술 후 저는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냈고 남편 말대로 아이 챙기면서 저는 최대한 제 몸 회복하는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도 잘 끝났고 병원에서 다 괜찮다 했는데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받아오는 것이 못마땅하셨던 모양이더군요. 어머니 용돈하시라고 매달 조금씩 드리던 돈을 당분간 못 드리게 되니 그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조금이라도 손이 필요하면 저를 불러다가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욕실 바닥 타일 줄눈을 금색 반짝이로 채운다고 저보고 와서 좀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 그날은 정말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머리도 지끈지끈하니 몸 상태가 좋지도 않았고 아침에는 잔기침이 조금씩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싶긴 했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어디가 크게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냥 시댁으로 갔죠. 욕실 바닥이라고 해봐야 별로 크지도 않고 바닥 타일 줄눈 칠하는 것은 우리 아파트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몇 시간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색깔의 실리콘을 사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죠. 저는 제가 가서 실리콘만 칠하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욕실 청소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줄눈 칠하기 전에 욕실 바닥 청소하고 깨끗하게 말린 뒤에야 해야 하는데 이러면 오래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왜 욕실 바닥 청소도 안 해놨냐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제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퇴근하고 조금 일찍 들어오라고 했죠. 애 학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어머니 집인데 당신보다 집에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요. 제가 어머니 집에 갔다고 하자 남편은 또 엄마가 불렀냐고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면 내 마음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나는 집안이 조용한 게 좋아. 그건 날 도와주는 게 아니야. 힘든 일도 아니니까 내가 다 마무리 짓고 갈게. 그렇게 알고 당신이 애 저녁 좀 챙겨줘. 저는 솔로 바닥 청소하고 바닥을 말린 뒤 줄눈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밥도 먹어야 하니 시부모님 드실 식사 간단하게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보니 시간은 더 꽤 오래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제가 있으니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고요. 그렇게 다 끝내고 보니 밤 10시가 가까워졌더군요. 저는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지금 밖에 눈이 꽤 오는데 운전할 수 있겠니? 네? 누나요? 어머, 정말 눈이 오네. 꽤 많이 쌓였네요. 눈길에 운전하는 건 자신 없는데 어쩌지? 집에는 가야겠고 눈은 펑펑 쏟아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운전도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라 비가 와도 운전을 잘 안 하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 눈길은 정말 자신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자고 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래도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오네요. 여기서 자고 간다고? 겨울에 보일러 기름값도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잘 거니? 너 우리하고 같이 자는 건 싫지? 요즘 네가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꼬박꼬박 받던 용돈도 못 받고 우리도 좀 쪼들리는구나.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옆에서 듣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쪼들리긴 뭘 쪼들린다고 그래? 퇴직연금 나오는 거 거의 다 당신 주는데 뭐 다로 며느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그래? 아가, 신경 쓰지 말고 저기 작은 방에 가서 자. 당신은 며느리 덮고 잘 두꺼운 이불 좀 내주고 보일러 좀 높이 틀어줘. 오늘 날도 추운데 뜨끈뜨끈하게 자게.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잔소리 좀 그만해요. 어머니는 제가 덮을 이불하고 요를 꺼내주셨고 저는 작은 방에 가서 누웠지만 냉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난방을 오랫동안 안 하던 방이라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이제 보일러를 틀면 1시간 안으로 방바닥이 뜨끈해질 것을 기대하고 일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은 주택이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외풍이 많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상황이 좀 나을까 싶어서 나가봤지만 거실은 바람이 더 술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방이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는 건지 날씨가 추운 건지 그날따라 몸이 덜덜 떨린 만큼 추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이 너무 추워서 잠을 깼습니다. 방바닥이 좀 따뜻해졌나 싶어서 요 밑으로 손을 넣어봤는데 여전히 방은 냉골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일러가 안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어머니가 이 방이 아니라 다른 방 보일러 밸브를 잘못 올리셨나 싶어서 창고처럼 쓰는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도 냉골이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추워서 이가 딱딱 부딪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보일러실로 들어가 보았고 제 방에 보일러가 올려지지 않은 걸 보고 보일러 밸브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밸브를 올린다는 걸 깜빡하셨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곧 따뜻해질 거라는 기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때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덜덜 떨리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새벽에 밸브를 올렸는데 방은 여전히 냉골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아파 꼼짝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 몸이 불덩이 같고 너무 추워. 작은 방에 잤는데 바닥이 냉골이야. 나 꼼짝도 못하겠어.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바로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모양인지 시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마에 열이 펄펄 끓는 걸 보고 119에 연락을 했죠. 저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고 저는 그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감기 기운이 있던 데다 밤새 냉골에서 벌벌 떨었으니 폐렴으로 진전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몸 회복하라고 일부러 휴직계까지 냈는데 이게 뭐냐고 남편이 저를 보고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한테 가지마. 나도 어머니한테 안 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픈데 왜 당신까지 어머니 집에 안 가?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 자는 방 보일러 밸브가 내려가 있었대. 그래서 아침까지 냉골이었나 봐. 아버지가 당신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셨다가 방이 냉골인 걸 보고 엄청 놀라셨대. 엄청 추운 데서 어떻게 밤새 견뎠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대? 보일러가 고장이 났나? 내가 새벽에 자다가 깨서 보일러실로 갔었어. 분명히 내가 내 방 보일러를 올렸는데 왜 아침까지 냉골이지? 보일러가 고장난 거 맞지? 아니야. 보일러 문제가 아니래. 엄마가 일부러 보일러를 끈 모양이더라고. 뭐? 어머니가 보일러를 끄셨다고? 그럼 처음부터 일부러 보일러를 켜지도 않으셨다는 거야? 나도 설마 해서 아버지한테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몇 번이고 물어보셨대. 며느리 방에 보일러 넣어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넣어줬다고 했나봐. 그런데 아침에 냉골인 걸 보고 아버지가 엄마를 불러다가 엄청 화내면서 물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했대.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노는 게 미워서 보일러 안 켰다고. 어디 추운 데서 고생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이렇게 폐렴이 들 줄은 몰랐다고 하신 모양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밉고 꼴보기 싫었으면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고 제가 켜놓은 보일러까지 일부러 꺼버렸을까 싶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미움받을 짓 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한테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만 하시는 건지 너무 서럽더군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시댁에 가봤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왜 그러셨냐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안방이 아니라 제가 잠을 잔 작은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자 시아버지가 소리를 빽 지르면서 뭐하냐고 며느리한테 싹싹 빌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인간이면 지금 일도 빨리 잘못했다고 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겨울에 사람 잡을 일 있냐고. 안 그래도 수술하고 고생한 사람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못 들여놓을 줄 알아. 알았어요. 해요.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게 사과하는 거야? 좀 더 진심으로 못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는 그냥 네가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노는 것 같아서 그게 얄미워서 그랬어. 다른 이유는 없다. 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마. 어머니가 제 앞에서 싹싹 빌자 시아버지도 옆에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보일러를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를 냉골에서 자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결심을 했다고 하시대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다 안다. 에이, 내가 크게 부자는 아니다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지 않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하고 주식은 네 앞으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며느리 주느냐고요. 시끄러! 내 돈, 내 집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생활비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 말고 그게 싫으면 나가서 혼자 살아. 마음 같아서는 그런 못된 신부 가진 인간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지만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시아버지로부터 미운 털이 완전히 박혀버렸고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필요한 생활비만 받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일체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절대 시댁에 발들이지 말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가끔 손주를 보기 위해서 혼자 저희 집에 오셨다가 잠깐 머물고 가시고 계시네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오라는 소리도 못하시고 시아버지 옆에서 눈치 보고 살고 계신데요. 시어머니 마음이 좀 앞으로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